천자장.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니 어버이를 섬기는 데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이 온 사람에게 미쳐서 세상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천자의 효이다. 예, 우리 논어에 보면 화기편 1장에 나오는 거죠. 효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인은 물론 뭐 사람다움, 사랑의 뜻이죠. 제자는 아우제자지만 뜻은 공손할 제자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형제들 사이에 공경하는 것이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근데 여기서는 레벨을 이렇게 등급을 두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예, 제우장 계속 읽으세요. 제우장. 제우장. 교만과 사치를 멀리하고 겸허함과 검략을 마음에 담으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조상이 남겨준 부귀를 오래 지키는 것이 제후의 효이다. 경대부장. 경대부장. 선왕이 정해준 복장과 남겨주신 말, 덕행을 오로지 지키며 언행을 신중히 하면 천하의 원망과 미움을 받지 않고 지위를 오래 지켜 조상의 묘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대부의 효이다. 이 묘는 이제 사당이란 뜻이에요. 예.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 그다음에 타인장. 타인장.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군주를 모시면 충이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모시면 순이다. 충과 순을 잃지 않으면 자리와 복록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사인의 효이다. 서인장.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서인의 효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부모 공양만 하면은 효인데 이게 선비서부터 대부, 제후, 천자에 이르기까지는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효예요. 이거를 효치라고 그럽니다. 삼제장. 효는 천지인을 관통하는 불변의 원리이므로 그것을 따르면 천하는 자연히 다스려진다. 예. 효치장. 효를 기반으로 천하를 다스리면 만백성이 공손히 따르므로 재해와 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한대에는요, 관료를 임명할 때도 효렴과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채 제도죠. 이거 어떻게 써? 삼수변에 있던가? 그렇죠? 청렴할 때. 또 하나는 전국 단위로 다 전국 지방 곳곳에 기로연, 그러니까 어른들, 노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정기적으로 베풀고, 그 다음에 효행에 뛰어나거나 부모를 잘 모시거나 그 청렴하거나 이게 효렴과고요. 그 다음에 연려 가문, 정절문을 세워준다거나 이거를 대대적으로 강조를 해요. 이 전통이 우리 조선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에 그렇다는 거죠. 성치장. 성인의 치세도 효도에 따라서 행해졌고 부자의 도리와 군신의 의리는 하나이다. 따라서 효도와 정치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군신 관계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예.
기호 행장, 효의 실천에는 부모의 생전과 사후의 봉양은 물론이고 본인의 수양도 빼놓을 수 없다. 예. 이 논어에 보면 기억이 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맹의자라는 사람이 대부분가 그렇죠. 공자에게 효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의자가 알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근데 공자가 찝찝하니까 그 마차를 타면서 그때 이제 마차를 번지라는 제자가 몰았는데 야, 그 맹의자가 나한테 효를 묻길래 어김이 없는 것이 효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번지가 아니 선생님 어김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세 마디로 대답을 하는데 그 김종금 선생님 뭘 어기지 않는 게 효야? 배웠었는데 예를 어기지 않는 것. 오, 금방 알았네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 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섬기기를 예로서 하고 해도 되고요.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기를 예로서 하고 제사 지내는 거를 예로서 하는 것이다. 안 선생, 네. 예로서 부모를 섬기는 게 무슨 뜻이야? 부모의 그 뜻을 받들어 모신다? 근데 거기에 왜 예가 들어가? 그 얘가 조절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지나치지 않게 한다. 그렇죠. 그 우리 왜 삼강행시도나 오륜행시도 보면 여러분들 뭐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임난후에 주로 유행하게 되는데 임난후에 어떻게 되냐면 삼강행시도 오륜행시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켜가지고 민간에 이제 배포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림이에요. 이게 삼강행시도의 첫 장이든가 민손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손은 민자건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논어에도 공자의 대표적인 제자죠. 안영과 함께 덕행으로 유명한 민손이라는 사람의 호옷 이 사자 성어를 첫 주절 이게 오륜행시도인가 삼강행시도인가 지금 근데 그림이 제목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사가 한자 원문이 나오고 한글로 번역이 나와요. 한글로 번역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림과 번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덕 교과서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내용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민자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민손의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민자간의 아버지가 계모를 드려요. 재혼을 해서. 근데 이제 이복 동생하고 같이 그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자기 아들은 겨울철에 속옷을 입히고 이 민손에게는 호두를 입히는 거예요. 이 호두도 그냥 호두이 아니라 소모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갈대잎을 아니 그 갈대꽃을 집어넣어서 꼬매 놓으셔요. 근데 민자간의 아버지하고 이제 민손이 수레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아들이 덜덜 떠는 거예요.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떠냐? 그래서 옷을 만져보니까 이게 가짜 솜이야. 그래서 이제 민자간의 아버지가 흥분해가지고
이놈의 옆에 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민자건, 이 민손이 아버지를 만류하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사람이 죽고 어머니가 계시면 저 혼자 추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들은 민자간의 계모가 반성을 해서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죠. 뭐 우리 NHK, KBS, 중국의 CTV가 연합해서 만든 유교 사부작의 이 편에 나오던가요? 중국의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그 가문 지금도 거기 유지되더라고요. 그 상징하는 그 효행의 그 기념비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재현했는데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그 위중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으니까 이 사형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동생은 빼고 이 삼형제가 모의를 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네. 어떡하냐. 그러고서 이제 결심을 하고서 자기들의 이 피를 모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모으니까 동생이 그걸 엿듣고서 항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형제가 피를 모아서 어머니에게 먹여서 낫게 되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나은 걸로 나와요. 그런 게 효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효경에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불가미상이 효지시한데 그걸 알고 어머니가 자식의 피를 먹으면 낫는다, 의학적으로 낫는다고 한들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요, 아주 위중할 때, 임종했을 때 자식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한두 방울 이렇게 넘기게 하면 잠시 해광반조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 그래서 유교에서 효를 강조할 때는요, 맹자가 더 강조하는 게 뭐죠? 양지죠. 부모의 뜻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물질적인 걸 뭐라고 그래요? 봉양이라고 하거든요. 네. 봉양과 양지는 차별이 있어요. 이건 물질적인 걸 위주로 얘기할 때 봉양이라고 하는 거고, 뭐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걸 봉양이라고 하고, 그 요양이라든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양지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지보다 요새는 봉양을 더 우선하죠. 야, 너 안 와도 되니까 계좌 보내라, 계좌로. 김종국 선생님 어때요? 양지가 좋아, 봉양이 좋아? 저는 동양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 중요하죠, 당연히. 예, 저도 우리한테 늘 강조합니다. 예, 어차피 네가 어떻게 해도 부모의 뜻을 만족 못 시킬 테니까 아빠 정년하면 용돈이나 듬뿍듬뿍 줘라. 근데 저희 대답을 안 해요, 지금까지. 아들 넷인데 둘째 예? 형님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거든요. 예? 저희 형제가 아들이 넷인데 예, 둘째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둘째 형님하고 형수한테는 제가 끼소리 못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셔도 뭘 못한다고? 둘째 형님하고 형수한테는 제가 그 어떠한 상황도 제가 반항을 못한다고. 어머니는 모셨기 그게 때문에. 아니라 성의는 보여야지.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는 뭐 막내지만 뭐 기제사라든가 명절 때는 꼭 형수한테 금일봉을 바쳤어요. 예, 그게 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예. 물론 뭐 재수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나누어서 재수를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복잡하죠. 집안마다 참 다양하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분쟁이 많아요. 왜 장남만 모셔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될 수 있고 이게 참 어느 집안이나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산 상속도 그렇지만 기재사 문제 가지고
형제 간에 의리 상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 예. 뭐 여러분들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 양지와 봉양 문제도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증시 문화예죠. 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증석과 증성과 증삼과 증원, 이 삼부자 관계. 증삼 뭐 여기도 나왔지만 증삼은 아버지 증석을 모실 때 늘 식사 때마다 술과 고기를 빼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를 다 하시고 야 남은 거 있냐 이렇게 물으시면 남으면 남았다고 얘기하고 없습니다. 뭐 없다고 솔직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묻는 이유는 뭐예요? 남은 거는 니들이 나눠 먹어라 하는 게 이게 관례거든요. 예. 어느 집안이나.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원이 증삼을 모실 때는 증삼이 야 남은 거 있냐 물었을 때 증원은 남았어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려고. 유골 맹자가 이 사례를 들면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효도는 증삼처럼 하는 게 옳다. 솔직히 남으면 남았다. 왜? 남은 거를 자식들이 나눠 먹는 것을 보고 부모가 더 흐뭇해 하시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살림, 과다하게 호화 장례를 치르는 것이 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장례를 치르는 것이 효에 중요하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수 준비 과다하게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제사고 그게 효의 실천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인데 사랑도 뭐가 중요해요? 조절이 중요하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자애로움도 어른이 아랫사람들 자식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도 당연히 뭐가 중요해요? 조절이 전제가 돼야 돼요. 아무리 이뻐도 늘 칭찬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도 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빚내서 자식을 학원 보낼 필요는 없다. 그게 자애로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몰빵을 해가지고 자녀 교육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50이 넘다 보면 노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몰빵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김종우 선생님은 노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명목적으로 의지는 하지는 않아야 되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회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우 선생님 다워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종우 선생님 집안은. 근데 나는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게 되면 조금만 어긋나도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대를 안 하는 것이 보험을 든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 정도껏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심한 얘기를 할까요? 이 각골문 쪽의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요. 은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을 몽둥이로 패 죽이는 그 전통이 관습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먹을 게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여자를 낳거나 장남은 첫째를 무조건 그 죽여서 그 엄마가 먹는 풍습도 있었어요. 그래야 둘째가 튼튼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노인을 그 죽이고 나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노인의 그 시신을 그 가족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노인이 어렸을 때는 역시 똑같이 그 해당하는 노인의 그 희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혹한 문화죠. 근데 이게 각골문 자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금문이나 이 묵자에도 나와요. 묵자에도 일부 지역의 풍습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첫째를 낳으면 무조건 그 둘째에게 좋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오고 가족들이 회식을 하는 거예요. 야만의 문화죠. 오늘날에 볼 때는 야만이죠. 근데 제가 심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문화라는 건 뭐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부자 관계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무슨 독수리든가, 예. 뭐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봤을 텐데 저는 몇 달 전에 본 게 보면 둥지에 새끼가 2마리인데 첫째가 아무래도 봐도 크더라고요. 근데 먹이를 잡아와 가지고요. 이 큰 놈을 위주로 먹여요. 근데 이 큰 놈이 점점 그 강해지고 얘는 점점 약해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는 데서 큰 애가 작은 애를 자꾸 쪼아서 죽여버려요. 그걸 부모가 방치하더라고요. 독수리 예미가. 야, 그런 것도 이게 다 나름대로의 어떤 동물들의 그 본능적인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이 문화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 전통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임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의 부자 관계는 여전히 효도가 미덕일 것 같습니까? 마이크 꺼져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뭐 간단한 얘기니까. 오행장, 형벌이 많으면 불효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대란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불효는 가장 큰 죄이다. 광묘도장, 계종명의장의 요도라는 말에 대한 해석, 광지덕장, 계종명의장의 취덕에 대한 해석, 광양명장, 계종명의장의 양명에 대한 해석. 잠시요. 그러니까 요 의미로 보면 이런 거죠. 요도. 첫 장에 요도라는 말은 핵심적인 도를 넓힌다라는 확장 해석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덕이라는 뜻이 뭐냐. 그거를 설명한 장. 그 다음에 20양명. 이름을 떨친다 그럴 때 이름을 뭐 떨치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도박으로 뭐 떨친다든가. 요즘으로는 뭐 운동 잘하는 것도 효도죠. 예. 그 다음에 뭐 김연아처럼 뭐 피겨를 잘 탄도 뭐 그렇고 요즘은 뭐 게임 잘해서 그 프로게이머가 돼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 이 방탄소년단처럼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수없는 분야가 있죠. 예. 간쟁장, 도리에 어긋나는 부모를 따라야 하느냐는 정자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가 어렵지 못할 때에는 반대하고 가난한 것이 진정한 효라고 말한다. 김종수 선생은 어때요? 아들이 아빠 이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무조건 반박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박자 쉬고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반박하니까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이게 이렇게 숨고르기 좀 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해도 그러면은 서로가 좀 원만할 것이다라고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 발생하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주 많죠. 자식이 지적하는 얘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순응하는 부모 쉽지 않을걸요. 저기 안 선생님은 부모님에 대해서 예,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 있어? 많이 합니다. 그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가 만만치 않아 보이시던데. 예, 안 들으시죠? 엄마는? 엄마는 듣기는 들으시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우리 유교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맹자는 절대 반대입니다. 부자 간에 책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음, 이건 좋은 걸 책한다는 의미거든요. 부자 간에는 부모도 자식한테 직접적으로 그 잘못을 꾸짖으자는 얘기는 맹자는 가능한 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자 간의 정이 어긋날 우려가 농후하다. 그래서 맹자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직접, 특히 학문을 직접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바꿔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유교의 기본 전통이에요. 후세까지. 근데 공자는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 자식은 가능하라고 해요. 그 대신 기간이라는 말을 써요. 이 기자는 음미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난하는 거죠. 아빠, 야, 이건 좀 아빠 이거 아닌 것 같다. 응? 이런 식으로 가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가난해도 듣지 않으면 그래도 노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부모가 다시 얼굴색이 펴졌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은밀하게 가난을 하면서 절대 반대가 부모를 원망해서는 불효다. 네. 순자는요. 과감하게 가난을 해라. 왜? 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보다는 사회적인 도덕성, 원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할지. 예. 아, 순자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순자가 유학자들이 이걸 많이 먹는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교 사당, 문묘에 순자의 위패가 철거된 직접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교수님, 예, 그 순자는 일단 사회 전체적인 도나 의를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양에 보면은 칸트가 그 영원한 평안가는 그 주장에 보니까 그 이렇게 에, 사람의 도덕성, 개인의 도덕성보다는 개인의 도덕성은 개인만 잘하면 되는데 진정한 그 고차원의 도덕성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사회가 선하게 되는 그것이 참 어렵고도 고귀한 도덕이라고 치유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순자가 저렇게 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의를 강조하는 것도 약간 그런 쪽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맹자, 이 공자 시기까지는 그래도 뭐 시족세부터 쭉 넘어와서 혈연, 가족주의, 크게 말하면 종법에 기초한 이런 위계라든가 이런 조직체와 관습이 먹힐 수 있었던 시제예요, 공자는. 근데 맹자 시기 전국시대 중기부터는 가족이라는 것, 가족 단위로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 외의 사회나 집단이나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관습이나 규율, 약속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해야 될 건지. 근데 맹자는 이쪽으로 아예 그 다리를 뻗고 그거를 극단적으로 이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보다 더 이거를 강하게 강조함으로써 이 사회의 혼란이나 도덕성의 괴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근데 순자는 이미 가족은 해체됐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지금 넓혀가는 그 사회, 국가 또 머지않아 통일되는 수많은 문화와 풍속이 다르고 그 관습이 다른 이런 다양성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기반한 도덕관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는 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든 법제도, 관습도 중요하지만 법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는 정명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존의 명에 따라서는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니 공자시대 때부터 이미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고 철제 농기구가 보급이 되면 뭐예요?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에 들어부터는 관제 수공업이 아니라 개별 수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경상도 쪽인가요? 호미 하나 만들어서 왜 아마존에서 대박 터트린 거 신문기사 봤죠? 이 나만 네. 그 정보가 없어. 성록이 명인. 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서주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훌륭한 기술자들은 다 왕족이나 제후나 대부들에게 귀속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춘추 전국시대 오게 되면 뭐예요? 지식인도 참모를 하던 지식인이나 그 다음에 귀족에게 종속돼 있었던 기술자들이 민간으로 흩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기구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편리하게. 그러면 그런 기구에 대한 명칭은 그 이전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명칭의 혼란이 야기가 되겠어요. 소통이 안 되고. 또 한편은 뭐예요? 힘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영토가 병합되다 보니까 이전의 관행적인 귀족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군주와 신하의 관계와 대부 그다음에 직급의 명칭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명분의 혼란이에요. 명칭의 혼란, 명분의 혼란. 순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전의 명에 따를 때도 있지만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이 명칭에 대한 이름은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직이 새로 설정이 됐다면 그 관직 명칭은 이전의 명칭에 제한받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순자의 이런 정명론의 논리나 순자가 법을 아우르는 맹자와 달리 법을 아우러 용인하는 입장은 뭐예요? 천하통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논의를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부자 관계도 지금 아직도 우리 저 김종국 기분 나쁘다. 근데 나도 사실 그런 쪽이에요. 근데 나는 순응하는 편이죠, 오히려. 영감장 천지가 효를 향하면 천지의 귀신도 거기에 감응해 천하가 잘 다스려진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하늘도 감응하고 귀신도 감응해서 알아준다는 거죠, 결국은.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상강의식도나 어린이 때 보면 경성에 누워 계신 분이 딸기를 먹고 싶다고 겨울에 가지고 이 아들이 겨울에 눈을 헤치고 대나무 속에 들어가서 막 펑펑 막 동상이 걸리면서 울었더니 딸기가 쩡 하고 한 접시가 나타나서 딸기를 갖다
그 드시기에서 어머니가 병석에서 일어났다. 더 심한 얘기도 있어요. 이건 많이 알려진 얘기죠. 겨울에 그 잉어 요리가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가지고 얼음판 위에서 3일 동안 울었대요. 3일 동안 울었으면 아마 얼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얼음이 쫙 갈라지면서 잉어 한 마리가 튀어 올라와가지고 갔다가 잉어탕을 만들어 드시게 하셨다. 이게 상강행실도 오륜행실도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군장, 군주를 모시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상친장, 부모가 죽은 뒤 그 장례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생전의 사랑과 공경심, 사후의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효는 완성된다. 예, 이 장례도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요. 보통 그 가까울수록 상복도 거칠게 입고 상기는 점점 길어지죠. 보통 요즘이야 이제 3일장으로 하는데 이 3일 동안은 기본적으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천자 직급이 높을수록 그런데 그 다음에 3일이 지나고서도 이제 미음서부터 차차 적응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다 옛날 기준에 맞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를 3일을 지킨다. 이건 어렵죠. 그렇죠? 보통 뭐 탈상은 불교식으로 해서 49제로 지내서 이제 상복도 다 불태우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체로 3일 탈상하고 끝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이게 보통 3개월, 그 다음에 5개월, 9개월, 보통 5개월, 9개월, 그 다음에 뭐 이제 3년상, 3년상은 25개월, 보통 25개월로 여러 설이 있지만, 그러니까 만 2년하고 한 달 더. 그래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이거 다 지키기가. 네. 명문장, 이건 뭐 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예. 원문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하죠. 예. 안 선생님이 천자장 읽으세요. 자왈 애친자 불감 5어인, 경친자 불감 만어인, 애경 진어 사친 이 덕교가어 백성 형우 사해 개천자지 효야. 예. 여기서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이 어자는 여기에서는 목적격이에요. 공자가 말하였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이거를 우리 책처럼 피동으로 해도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며. 이거 어색하죠? 예.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남을 함부로 보지 않는다. 태만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게 이게 논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천자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함과 공경함은 사친에서 다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버이 성길 때는 사랑과 공경을 다하는 것이고, 도덕과 교화는 백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사회의 이 형자는 형벌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라 뜻이에요. 사회의 천하의 모범이 되는 것이니 대개 이것이 천자의 효도이다. 범위를 좀 넓힌다라는 거고요. 네. 아까 요도가 뭔지 한번 보시죠.
섭해에 나오는 공자가 말하였다. 교민 친해 백성을 가르침에 백성에게 친애를 가르칠 때는 백성에게 어버이를 사랑하고 일반인을 사랑할 때 사랑을 가르칠 때는 효보다 좋은 것이 없고 여기서는 비교격 조사예요. 이 교자는 교화, 뭐 가르침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하여금 사자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금 사자로도 번역이 됩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친애하게 할 때는 효보다 좋은 것이 없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대체로는 교화로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백성을 교화할 때 그러니까 백성에게 예와 순을 교화시킬 때는 공경보다 공손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자성어죠. 이풍역속인데 옮길 이자, 바꿀 이자고 바꿀 역자죠. 풍속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의 풍속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악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음란한 음악을 상당히 경계하죠. 예. 여기서 이제 주로 음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로 가사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이 뭐가 있죠? 공연 심리위원회인가? 왜 음악 가사 예전에는 곡조까지 금곡이 있고 금지곡이 있었고 요즘도 금지곡이 있죠. 이때가 공연 심리위원회인가? 근데 옛날보다 많이 완화됐죠. 예. 그 황홀한 솔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아요? 황홀한 화려한 싱글.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해?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근데 이런 가사가 어떻게 통과가 됐지? 아니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는 판에 이거 결혼 금지곡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 안 선생이 저기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이 폭력 속에는 효경에 이르기를 이 폭력 속에는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가사가 이런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 이런 가사가 유포될 수 있느냐? 김정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저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딸은 없죠, 지금?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딸들은 결혼을 안 해서 그 다음에 안상, 치민, 윗사람을 편안히 하고 고위 관료를 얘기한 것 같아요. 백성을 다스릴 때는 예보다 좋은 것이 없다. 예란 무엇이냐? 공경일 따름이다. 요 세 글자는 따름이다. 따라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 자식이 기뻐하게 되고 그 형을 공경하게 되면 아우가 기뻐하며 그 군주를 공경하면 신하들이 기뻐하며 하니 한 사람을 공경함으로써 천만인이 기뻐한다. 공경을 받는 자는 적지만 기뻐하는 자는 많은 것이니 이를 일러 핵심적인 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명이 뭔가 보죠.
양명을 넓힌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지 사친효. 군자는 섬기고 가까이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군자는 어버이를 섬길 때 효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충성이 군주에게로 옮겨갈 수가 있다. 또 형을 섬길 때 공손함으로써 하기 때문에 그 순응함이 어른에게로 옮겨갈 수 있다. 가정에 거할 때 다스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다스림이 관직으로 옮겨갈 수 있고 따라서 그 행실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명성이 후세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뭐 양명도 단순하게 출세하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성이 기반이 돼서 자연스럽게 부모, 어른,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 그 다음에 관직, 그러면서 이게 관직에까지 이르러서 그 명성이 후세까지 미친다라는 이런 논리인 거죠. 오늘날 단순히 게임만 해서 입신양명한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구분되는 얘기죠. 예. 예, 간쟁. 안 선생님 한번 읽어보죠. 간쟁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자왈 약부자의 공경 안친 양명 즉 문명의 간문 자종부지령 가위효호 자왈 시하언여 석자 천자유 쟁신칠인 수무도 불실기천하 제후유 쟁신오인 수무도 불실기국 대부유쟁신삼인 수무도 불실기가 사유쟁우 즉 신불리어 영명 부유쟁자 즉 불함어 불의 고당불의 즉 자불가의 부쟁어 신불가의 부쟁어 군 고당불의 즉 쟁지 종부지령 우언득 위효호. 예. 보통 효경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안 가르치죠. 예. 여러분은 효경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아까 양명의 본래 뜻은 단지 출세하는 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장에 나오는 신철박은 수지보무야 이건 물론 기본으로 외우지만 더 의미를 새겨야 될 것은 이 간쟁편이에요. 증자가 물었다. 이 말투는 이렇게 번역해요. 자애로움과 공경함과 안친함과 양명과 같은 것은 같은 약자예요. 이 등등과 같은 것은 즉 문명의어나 문명의는 아주 고유명사예요.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명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대화에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많은 감히 묻자온데 자식이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이르는 것입니까? 부모의 명령만 따르면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딱 듣고서 이 무슨 말이냐? 너 제대로 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천자에게는 다투는 신하, 간쟁하는 신하 7명이 있어서 쟁신은 간쟁하는 신하. 우리 왜 조선시대에도 사관원이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사관원의 관리는 뭐죠? 납시오 뭐라 그래요? 이거 사극을 요새 안 봐가지고 하면은 다 대가리 박잖아요. 근데 사관원의 신하들은 대가리 안 박아도 된다. 이건 그런 예외 조건을 뒀다는 거죠.
7명이 있어서 비록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았다. 무도할 때 간쟁의 신하 7명이 막 대들어서 가했기 때문에.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임금은 어땠어요? 숙부 2명과 이복형이 있었지만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4명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후에게는 간쟁의 신하가 5명이 있어서 비록 무도한 제후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잃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또 가문, 가문을 다스리는 대부에게는 간쟁하는 신하 3사람이 있어서 비록 무도하더라도 그 가문을 잃지 않았고, 선비는 간쟁하는 충고하는 벗이 있어서 그 자신이, 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쁠 영자예요. 명예로운 이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체면을 구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떳떳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이게 하여금 영자가 아니에요. 네. 자기의 그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죠. 부모에게 간장하는 자식이 있게 되면 부모의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공 선생, 예,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예, 효경에 나오지 않냐? 1장만 외워서 강조하려고 그랬지. 따라서 불의에 당할 자는 불의에 임해서는, 즉 자식은 불갑을 강조하려고 써있지 않는 거예요. 불갑을, 그 불의를 가지고 부모에게 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불의에 당해서는 신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군주에게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불의에 당해서는 간쟁을 하는 것이다. 직역하면 다투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또 어찌 효가 되겠느냐. 여기서는 어찌 언자예요. 부모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가 되지 않는다. 거꾸로 자식의 부탁, 자식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자유로움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당연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